자, 이번 시간에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법 7문제 출제되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4문제 내외가 3문제, 4문제 정도가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보통 이제 2-3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입법 목적,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안전, 미관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논의 포인트가 그거죠. 이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나중에 건축허가 따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허가라고 하는 거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안전, 그리고 미관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 요거랑 바로 비교할게요. 국토기획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기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변 토지와의 이용 관계를 고려하는 것. 그래서 이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자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둘 다 필요하다. 그 중에서 건축허가 판단 여부, 안전, 그다음에 미관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적용 범주라고 해서 잘 안 내요. 그 중에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아예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인데요. 자, 일단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도시적 지구 단위겠고요. 동읍 지역 사람 많이 모여 사는데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시골 얘기죠. 시골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골 얘기 몇 번 했습니다. 어디에서? 국토기획법에서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시골에 있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그때 시골이 뭐냐 했을 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 10만 이하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리켜서 시골. 자, 도시개발법에서도 시골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시골에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골의 종류가 5개 등이 있었습니다. 요는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게 포인트예요. 시골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단순하게 물어봤었고요. 이제 건축법이 와서 시골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소위 어떻다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출제하는 포인트는요.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지 않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해서 이 건축법에서 시골의 의미는요.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구역이 아니고 동읍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왔던 질문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지구단위 구역이 아닌 지역 그리고 동읍지역이 아닌 지역 이런 지역에서 소위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 어떻다 적용된다 해서 왜 이렇게 보라고요? 자, 과정 다 날려버리고 시골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적용 배제가 되는 게 6개가 있는데 뭐 때려 죽여도 못 외우고요. 결국은 시골이라 할지라도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적용한다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정비법 공부하실 때는 막히면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쇼부가 나요. 왜? 출제 제일 잘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자, 건축법에서는요 3대 교재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에요. 그래서 지문보다 막히면 뭘 가지고 구성한다고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적용한다. 그 정도 20회 때 구성됐고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의미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엄청량이 많아요. 이게 원래 법이 이제 일반 교재에서는 특별 건축구역에서 한 7, 8페이지를 법조문으로 나열을 합니다. 뭐 때려 죽여도 모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면은 좀 규제를 통합 적용하고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 2개 외우고 들어갔는데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의제라고 해서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뭐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괄호 열고 용도지역, 지구구역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제될 비중이 낮은데 하나 외웁시다. 자, 특별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용도적 지구에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왜? 법에서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적 지구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겠고 자, 두 번째 외울게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냥 묶어가셔야 돼. 그저 어떻다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모르지 그냥 무조건 셋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결정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본다. 틀린 표현 하나, 옳은 것을 고르시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회 때 구성되고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27회 때 나왔었나요?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 이 건축협정이라는 것은 건축 말고도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자, 요건 내용이 좀 많은데 미리 이것도 결론을 알고 가야 돼요. 이 건축협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공간정보법 등에서 토지 등록단이 바로 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필지를 단위로 허가 여부 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토지가 좀 작은 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그때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고요? 합필을 통해서 필지를 키워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합필할 수 없는 경우 중에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다? 합필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논리 구조냐면 두 개, 세 개, 네 개 필지를 묶어서 합필을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협정제도 있고요. 주의하실 게, 자, 토지 소유자가 같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합필을 안 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합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합필을 안 한 상태 두 개의 대지를 묶어서 건물 짓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건축협정.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한 명이 두 개 필지의 소유자가 한 명이다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서 그 중에서 보니까 건축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일 때도 그 토지 소유자 건축협정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두 개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묶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건축협정 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정 운영위원회 뭐 그렇다 치고 쭉 넘어가서 바로 결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의 효과라고 했을 때 완화 적용 나와 있어요. 뭐를요? 모르지. 그냥 이거저거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뭐랑 비슷한 구조, 특별 건축 구역이랑 동일한 논리 구조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자, 건축협정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지난번 시험에 나올 때는 건축협정의 체결 과정 등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았어요. 그렇다 치고 그럼 다시 혹시 출제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규제,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거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디테일은요.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는 방향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정말 양이 많아요. 7문제 출제가 되는데 뒤에 적용 대상물 이런 파트는 많이 나오는데 이 파트는 사실은 잘 안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관련해서요. 시골에 대해서 시골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구역이 아니고 동읍 지역이 아닌 지역 일부 종의 적용을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적용 폐지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협정도 바로 결론 가셔야 돼. 앞에서 의 한번 냈으니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까지 해서 얘들은 지금 쭉 출제된 걸 보면 19회 때, 그다음에 27회 때, 20회 때 등 자,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감만 잡고 가시고요. 그나마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대상물 관련해서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가장 대표적이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도 많은 출제 포인트를 삼는 게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이제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역, 징수시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했던 것이 수문 조작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소위 뭐에 해당이 된다고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뭐 직접 공부할 건 아니지만 우리 법에서 건축물의 기본적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수문 조작실이 뭔지 알 게 뭐야. 근데 아예 전제를 하기를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런 게 다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근데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아예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해서 거의 이제 답을 예를 뽑는데 지정문화재 자 국보, 보물, 몇 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정문화재 그러나 국보나 보물로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지정 과정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지정문화재. 이게 왜 이렇게 가지정문화재도 적용 배제를 하게 되냐면 이래 가십시다. 만약에 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뒤집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건축 부동산 관련 파트에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군사 관련한 규제 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파주 쪽에 분양할 때 사실 지역 민원 많이 발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 시설 보호구역 근처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400m 근방에 있다. 그 뒤지는 겁니다. 뭐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우에 따라서 포를 쏘는 거야.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어디 가서 뭐죠? 한화 63빌딩 앞에 가서 불꽃축제 구경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 별로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러다 치고 자 파주에 있던 그 아파트 주민들은 밤마다 불꽃축제를 소음과 함께 같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다시 돌아가서 또 부동산 관련한 제일 강력한 규제, 손을 댈 수 없는 규제가 문화재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게 탑, 건물 이건 생각하시면 안 돼. 문화재는요 그 유적 있지 않습니까? 땅 파다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니 지정문화재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따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취지고요. 가지정문화재 요 단계에서 좀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발견되는 순간 포크레인 삼날로 다 때려 부셔버려야 돼요. 걸리면 뒤지니까 올섭이니까 그래서 그것 막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소위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또 자주 나오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 제임시설 그리고 뒤에서 이제 공부할 텐데 대지라고 하는 거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거든요. 대지는 도로 몇 미터?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자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해있지 않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맹지라고 정의를 하고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절 혹시 이제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요즘에 하이패스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가 반가운 눈빛으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삥을 뜯어요. 그게 이제 있는 곳이 뭐냐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잘 보게 되면요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런 거 절대 설치 못해요. 왜?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도로와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통행이 가능해요. 사람의 통행이 가능했을 때 그걸 도로라고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고속도로는 사람이 나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위 맹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요건 받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주된 논의 대상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라고 하는 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맥락. 완화 요청은 큰 포인트 안 돼요. 15사회 때 나왔던 그런 지문이니까 큰 의미 없고요. 자 해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역 관련해서요. 자 바로 시골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고 동읍 지역이 아니었을 때 이런 저런 조항 적용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은 적용 폐지를 할 수가 없다. 요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특별 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협정 옳은 것을 고르시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그리고 좀 이제 진지하게 볼게.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수문 조작실까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적용 대상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적용 대상 물 중에서 숫자 물어보는 것들을 갖고 한번 구성을 했었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나와도 답 안 될 게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그다음에 준
초고층 건축물에서 단순 암기죠. 일단은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고층 건축물. 요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피난 안전구역이라든가 혹은 또 뒤에서 건축 허가권자 얘기할 때 쟁점이 돼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은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닌데 바로 특별시랑 광역시장에서 허가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 치고 자 고층 건축물은요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두 개 잡아놓고요. 제일 황당한 게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준초고층.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법조문상 논리상 흠결이 있습니다. 앞에서 30층 이상이 되게 되면 뭐가 된다? 고층 건축물. 예를 들어서 40층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고층 건축물. 근데 40층은 소위 초고층 건축물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죠.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초고층. 그래서 40층은 고층입니까? 준초고층입니까? 했을 때 시작을 할 때는 고층이라고 얘기했다가 끝낼 때는 뭐라고 끝냈어요? 준초고층. 이렇게 끝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일반 개인이랑 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법 영역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대충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버릴 거. 그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버리고 길에서 안 나오고 다중 이용 건축물 요게 작년에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16층 이상이거나 뒤에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중 이용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참고적으로요. 우리 법조문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 말한다라고 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종류가 쫙 나와 있어. 그리고 숨차서 거의 있기 힘들 때쯤에 뒤에 갑자기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16층 이상인 교육 및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때린다고 그래도 그건 어디에 속한다? 바로 지금 다중 이용 건축물에 속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제일 쉬운 게 16층 이상만 들어가면 그 건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뭐로 분류한다? 다중 이용 건축물 이렇게 분류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5천 이상 이 중에서 보니까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일단 종류는 외울 수가 없죠.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게 동식물원 제외라고 돼 있죠. 동식물원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바로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외울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중 다중 이용 건축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되면 답은요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걸로 가셔야 돼. 물론 5천 이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것도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때려 죽여도 책을 들여도 풀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쉽게 갈 때면 다중 이용 건축물을 고르시오. 이게 27회 때 나왔었거든요. 그럼 답이 뭐라고요? 16층 이상. 그럼 이제 이 문제 나왔으면 혹시 다중 이용 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요?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딱 떨어져요. 요거랑 똑같은 유형이 뭐냐면 바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얘는 층수 관련한 부분이 아예 없고요. 1천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일정한 용도에 해당이 되면 어떻다? 이걸 우리가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그럼 또 다 배워야 되지. 동식물은 제외 나와 있죠. 해서 동물원, 식물은 어떻다? 소위 다중 이용 건축물도 준 다중 이용 건축물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또 이제 철되면은 뭐죠? 이 동식물원, 서울 과천 대공원 이런데 가실 가족들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 더럽게 많죠. 사실 동물보다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징글징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동물원, 식물원, 뭐 기린 이거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바글거려도 뭐가 아니야. 다중 이용 건축물 아니고 좀 소규모 동식물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모여도 최소한 뭐는 아니야. 다중 이용 건축물 혹은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배운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제주도 이런 데 공연 뭐죠? 놀러 가시다 보면 그런데 소규모 이렇게 동식물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어머 염소 이렇게 하시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배운 사람답게 아 여기는 다중 이용 건축물 혹은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배운 사람이 살아가야 될 험한 세월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문제 구성됐는데 버려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통계적으로 또 역시 아주 많이 구성되는 거 아주 많이가 한 4년 정도 단위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요. 내기, 바보, 지주 해서 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요 구조부. 자, 우리 앞에서 건축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안전 그리고 미관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미관. 자, 그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한 개념이 바로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내력벽이라고 하는 거, 기둥, 그다음에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까지 6개, 이 6개를 바로 안전과 직결된다라고 해서 먼저 내력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력벽은 생각하려면 기둥부터 먼저 떠올려야 돼서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자 수직의 하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세우는 걸 기둥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바로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것을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어렵지 않을 테고요. 그 위에 보가 있어요. 앞에서 하중을 수직으로 받쳐주는 개념을 기둥이라고 불렀었고요. 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 위에다가 옆으로 나무 같은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수평으로 분산시켜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비 새는 거 막으려면 지붕 필요겠죠. 그래서 지붕이 뭐가 된다?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의 나무를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지붕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2개층 이상이다 했을 때 계단이 있을 수 있겠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 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6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주요 구조. 그리고 요건 나중에 대수선 등을 논함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우려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하죠. 주요 구조부를 고르시오 또는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거기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쭉 나오는데 그걸 외우시면 큰일 나고요. 골치 아파지니까 헷갈리니까 그저 외워야 될 게 뭐라고요?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 해서 그 정도까지. 그럼 지하층 자 외우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지하층 겁나 정의가 긴데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외울 게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게 줄줄 나와야 돼요. 자, 그 앞에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을 붙여볼게요. 일단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상 반지하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을 상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신월동인가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반지하들 되게 많은 지역인데 하여튼 그러다 치고 반지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론상 거의 99%가 지하층. 왜? 나중에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도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보너스 공간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하층 자 정의를 보니까 자 건축물의 바닥이 첫 번째 요건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요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자 이게 뭐야? 땅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즉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부르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3,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게 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하층의 정의 보셨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층수 산정 등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층수 산정은 최근 문제 구성할 때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사례 유형 문제를 구성했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층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뭐 각 지역의 예술회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티켓팅을 할 때 뭐 2층 나열 하면 그냥 조금 있으면 바로 가수를 보일 거라고 오해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하나의 층수를 산정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식이죠.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16m다라고 하면은 몇 층? 4층. 20m다. 그러면 5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주의하실 게 17m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라고 하는 것,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많이 보기는 힘든데 옛날에 이제 높이 제한 때문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앞쪽은 10층, 뒤쪽은 13층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의 층수를 표시를 할 때는 몇 층? 13층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어떻다?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 세 개 묶어서 보통 이제 사례형으로 구성했죠.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또 그 건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0제곱미터는 16m이고, 그다음에 또 100제곱미터는 12m이다. 이 건축물은 몇 층이냐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16m 몇 층이 된다? 4층.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사례형으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층수의 산정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해 봤고요. 그럼 면적 산정 얘기해서 이제 논의할 것이 소위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해서 요건 이렇게 가십시다. 일단 건폐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든가 혹은 연면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용적률이 뭐냐 했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요게 이제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취지는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될 것이냐, 혹은 연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냐, 혹은 건축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 요 얘기를 하려고 소위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먼저 깔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대지 면적, 원칙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먼저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될 텐데, 이 대지 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간단하게 가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 다음 페이지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은 거기서 두 개가 여기 있는데 그중에 시험에 나왔던 거 20회 때인가요? 구성이 됐던 게 바로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의 건축선. 여기 한번 포인트가 됐어요. 볼까요? 지금요 대지라고 하는 거 도로에 얼마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몇 미터 4m의 요건을 갖춰야지 원칙적인 도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가 이렇게 각각 하나의 도로에 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리 전제를 할게 길이 아니라 도로라고 전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4m를 충족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건축선이라고 하는 건축 가능선이라고 하는 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4m를 충족하지 못한 도로에서 이렇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때 자동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몇 미터, 4m는 확보한 상태에서 건물 지어라 라고 해서 소위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 즉 4m가 안 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법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4m를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 각 2분의 1, 즉 2m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건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대지 면적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원래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에 있어서 그 대지에 건축선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 건축선하고요 도로 경계선 사이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이제 구성하고요. 그래서 요 이제 건축선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논의하는 쟁점이 뭐라고요? 자, 바로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된다. 하나만 더요. 자, 지금 한쪽에 대지가 존재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험이 나왔던 게 뭐 철도 선로라든가 또는 하천 부지 혹은 뭐 경사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그리고 맞고요. 도로는 맞는데 역시 4m를 충족을 못한 상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자 쪽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너비, 즉 얼마 4m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뭘로 본다? 건축선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논리 구조로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요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외에도 이제 도시공객 시설 부지라고 그래서 공원용지, 학경지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나오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지금 한 15년 정도 기준으로 제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해 놨는데 그거 외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요 너비에 미달한 도로다라고 하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건축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일정한 조건 해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소요 너비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한 선을 건축선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양쪽에 대지가 아니라 한쪽에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요 너비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건축선으로 삼게 될 것이고,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표현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대지 면적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건축 면적. 잊어버리세요. 이 건축 면적은 지금 단군이 이 나라 만든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낼 게 더럽게 많거든. 낼 게 더럽게 많기 때문에 건축 면적을 내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연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논의하겠지만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면적을 논하기 위해서는 뭘 찾아봐야 돼? 바닥 면적을 찾아봐야 돼. 이게 이제 대박인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빠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나오는 모든 법조문은 어떻다? 모든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제 소위 이게 네거티브 방식이 되는 건데요.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보너스 공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바닥 면적에 자, 모르면 다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표현을 산입이라는 표현을 써야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산입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쭉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면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산입할 수도 있는 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조문 중에서 예외 항목이 될 수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노대라고 하는 게 노대 등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락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 지금요 자 단순화시켜야 돼요. 노대가 됐든 다락이 됐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다 뭐라고요? 건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모두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잘 모르면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산입하지 않는 게 A4 용지로 한 3페이지 돼요. 그걸 막 차 외운다니까 미쳐버려요. 그걸 어떻게 외운다고.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볼 때 끄트머리 봐야 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조건 오른편이야.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오른편이라고. 그게 A4 용지 한 2페이지, 3페이지라고요. 무조건 다 어떻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산입한다. 그러면 확률상 그건 틀린 거야. 산입한다 그럼 틀렸다고. 근데 산입한다 중에서 오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바로 노대 그리고 다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다락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락이 건축주가 다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락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예, 이때 그것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뭔적인 거냐? 다락의 기본정의입니다. 다락은요 층고가 1.5m 이하. 근데 괄호 열고 경사진 형태 지붕에 있어서는 층고가 얼마? 1.8m 이하가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 다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 층고가 2m인 다락 이렇게 때린다고. 다락 아니야. 그 다락 아니야.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만 다락이지 다락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요 문제 나오면 뭐 거의 개 거품 묻고 막 적고 너무 어렵다고 야 이번도 공법시험 반영 왜 이렇게 어렵게 내고 지랄이냐 했을 때 다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노대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자 노대 자 이게 이제 그 뭐죠 이태리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발코니라고. 발코니 노대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가봅시다. 자 노대 혹은 발코니라는 건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코니는 뭐라고요? 보너스 공간이 보너스 공간. 그래서 건축법을 발코니 노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을 해놓고 있으면 아주 가관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지을 때 발코니 3m 뽑습니다. 거기다 화분도 화단도 조성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다 이제 어떤 분이 3m가 잘 팔리니까 뜻한 바가 있어서 6m짜리 다락을 뽑습니다. 발코니를 뽑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제 딸내미들은 결코 이제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냥 발코니 앉아서 발코니에 갖고 밖에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옛날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로미오 줄리엣 할 때 그 줄리엣 갸가 있던 데가 자 뭐죠?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던 거. 그러니까 혹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클래식 공연 같은 거 보러 가시다 보면 뭐죠?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네. 오페라 이런 거 보다가 보면 로미오 이거 나올 때 있다고. 그때 그냥 어머 이거 없어 보여. 아 저기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줄리엣 아빠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인 거지.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발코니에 대해서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요 발코니 6m, 7m, 8m 쫙쫙 뽑아버린다고 개판돼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발코니는 얼마? 1.5m까지만 어떻다? 발코니. 1.5m를 넘어서는 건 어떻다? 발코니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겁나 길어요. 다 개념 이해했다가도 문장 보는 순간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길어서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됩니다. 자, 발코니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어요. 발코니 면적은 전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길고 복잡한 얘기를 줄여서 전부 산입한다, 전부 산입하지 않냐. 둘 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산입하는 경우도 있고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산입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1.5m 넘어선 부분 그 면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 거. 해서 이게 이제 바닥 면적의 압권이라니까요. 뭐가 됐든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산입한다 중에서 오를 수도 있는 게 뭐라고요? 다락과 발코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다 어떻다고요?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백날리게 틀이 잡혀 있으면 뭐예요? 시험 볼 때 앞에서부터 쳐 있기 시작합니다. 뒤지는 거예요. 그 A4 세 페이지 가까운 내용을 앞에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뒤를 보라고.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자, 산입한다. 틀린 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실 것. 이게 바닥 면적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 이렇게 이제 기본 정의를 잡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 정도까지 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 자, 문제 백미죠. 왜? 이 연면적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뭐부터 알아야 돼요? 바닥 면적 개념부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자,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 기본 정의라고. 연면적은 뭐라고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요게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면적. 요건 안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는 예외 파트죠. 자,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자,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봤잖아요. 대지, 자, 용적률의 기본 수식.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게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하자는 개념이야?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본 베이스 되는 것이 지하층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용적률 산정을 위한 그 연면적에서는 제외한다. 가장 이제 논리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자, 이런 것 좀 위에다 많이 쌓아 올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나머지 세 개입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자, 요거 뜻하고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옛날에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요때 이제 지어진 건물 등을 보게 되면은 미쳐버립니다. 첫 번째, 주차 공간 더럽게 협소해. 게다가 그 주차 공간이 어디로? 지하 3층, 4층, 5층, 6층까지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땅에다가 상가를 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밑으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등이 되다 보니까 야야 그러지 말고 주차장을 위로 올려라. 여기 보너스 공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요즘에 대형 마트 등을 보게 되면 한 2층까지 또 3층까지가 매장이고 4층, 5층, 6층 이런 데를 다 주차장 깔아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나와 있죠. 앞에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런 게 뜬다고요. 그래서 대피 공간은 뭐 더 피난 안전구역과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공간이 뭐가 된다고요?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이 피난 안전구역 이런 건물은 뭐 일반 건물은 아니고 거기 보면 초고층 건축물 또는 준초고층 이런 데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요 근래 서울 강남 지역, 송파 지역에 롯데에서 113층인가 건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화재 대피 훈련 이런 것들 하고, 또 시민들도 재밌어. 그거 오란다고 또 촌스럽게 그냥 가서 그 50몇 층서부터 1층까지 기어 내려왔다고 헉헉거리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그걸 꼭 내려와 봐야 죽는 줄 아나? 딱 보면 그냥 한 10층만 내려가도 죽겠구만. 멍청하게 따라가. 그리고 진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5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볼 게 피난 안전구역을 확인해 보셔야 돼. 해서 피난 안전구역을 대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질구질하게 언제까지 저 밑에까지 가다가 중간에 다리 아파 뒤지는 수가 있어요. 숨 막혀 죽지는 않아도.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이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 아마 가서 보시게 되면 롯데 아마 그 빌딩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60층이 됐든 65층이 됐든 으리으리하게 나무 쫙 심어놓고 요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 신격 회장이 이 노망 들어가고 이제 훅 가니까 아들들이 깔끔하게 꾸며주는구나. 하여튼 곳간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지 인심을 풀어. 아니. 자, 바로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건축비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를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알고 보면은 그럼 그렇지 롯데가 얼마나 짠돌인데 설마 쐈을라고 해서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뒤에서 비슷한 규제 등을 보다 보면은 저기 이제 요 뒤에서 공개공제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죠? 태평로 시청 근처에 태평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 삼성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본관 쭉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어마무시한 공원이 쫙 조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법을 모를 때 거기 지나가면서 야 누가 이병철을 짠돌이라고 욕하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공을 예쁘게 꾸며는 이런 센스 그냥 멋쟁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유원건설 빌딩이에요. 그래서 유원건설은 저주받은 빌딩이죠. 거기 들어가는 회사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건설도 망했고 하여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터가 안 좋다. 이게 삼성물관 뒤쪽에 있거든요. 어떻게 그리 잘하냐라고 했을 때 저 옛날에 언론계 종사한 적이 있어요. 언론계. 거기가 내 구역이었어요. 중앙일보. 배달은 내 거였어. 배달은. 애들이 따까리 애들이 기사 써오면은 저는 이제 고객한테 배달해드리는 거. 메신저였죠. 그래서 그 옆에 신한은행 빌딩은 26층, 삼성생명 빌딩은 지상의 28층이고 지하 5층, 삼성본관은 22층. 다 외워. 그래서 삼성생명 빌딩은 21층, 22층에 한솔재지가 있어요. 한솔재지가. 그래서 거기는 신문을 22부를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뭔 얘기에다가 공개 공지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 샜어요. 미안해. 없던 일로 할게. 그래서 제가 언론계 종사다 그러면은 기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건 따까리도 하는 거고 진정 독자와 대면하는 공간은 배달하는 애들이죠. 내가 개했어. 하여튼 간에 다시 돌아가서 공개 공지도 그렇고 피난 안전구역 이런 것도 뭐라고요? 규제 완화와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 돼서 혹시 어디 잘 만들어졌잖아요. 새로 건물 짓고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하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 지들 살자는 주작이야.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돈 벌어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지금 태평로 뒤에 있는 삼성본관 뒤에 있는 울트라건설, 유원건설 빌딩은 절대로 사는 게 아니다. 돈이 남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망해요, 망해.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는 진짜 하나도 살아남은 회사가 없어. 나중에 계속 궁금해. 간판 꼭 지나가면 보게 돼요. 다음엔 누가 망할까 해서 하여튼 울트라건설까지 망한 거 봤는데 그 다음 누구한테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뭘 얘기했어요? 바로 용어에 관한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넘어가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건축물 중에서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가설 건축물은요 당연히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신고사. 그럼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하게 안 나와. 건축물도 다 못 내는데. 그래서 가설 건축물 중에서요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연 억수로 길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존치 기간 얼마? 3년 이내. 해서 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조경 얘기를 합니다. 조경 나무 심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조경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쫙 나열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왜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존치기가 몇 년? 3년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 내릴 때쯤 다시 뽑아내야 되거든요. 해서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 이내. 그리고 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뭘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다. 조경 의무가 면제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축물의 내용 연수라고 해서 물리적 내용 연수, 기능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등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이제 원가법을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할 때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행정적 내용 연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 행정적 내용 연수는 얼마? 3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라고 하는 주제, 적용 대상물 중에서 대지라는 항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지 파트는 정말 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랄 같은 게 잘 안 나와. 14회 때 구성이 되고 안 나와요. 14회 때 구성이 되고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건축법의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좀 엽기적인 걸 내요. 그동안 전혀 안 낸 건 아닌데 한 30년 사이를 보게 되면 내긴 냈었는데 그동안 거의 내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답을. 자, 우리 앞에서 다 외웠던 거 찍는 거 있었죠. 시골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골에서도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자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듯이, 자, 일단 대제 정의, 바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고 쟁점은 그거죠.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 페이지인가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 포인트는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뭔 소리냐면, 자, 토지가 필지가 집원이 있는 토지, 이걸 우리가 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필지에다 건물 1개 세려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1필지 1대지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토지가 2개가 있으면 각각 건물을 1개씩 짓는 게 원칙. 근데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더럽게 많아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야.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아닌 걸 외워야 돼. 아닌 거.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중 이용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쫙 깔아 그걸 어떻게 쳐 외워. 그럼 괄호 열고 동식물원 제외 있었죠? 그럼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뭐라고요? 동물원, 식물원.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뭐라고요?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외우듯이 여기서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법에는 뭐만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만. 근데 거기 보면 제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2번 항목에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죠. 지금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에 2번째 항목에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뭘 제외한다고?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데 제외한다고. 그 다음에 6번 항목인가요? 끄트머리 보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 요거 나와 있죠. 외우시면 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외한다. 해서 뭘 외워야 된다고요? 자,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이게 뭔 의미인지 새길 이유도 없고 나중에 뭐 녹아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요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딱 한 가지만 외워야 돼요. 자, 우리가 법에서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6개를 쭉 하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요? 나열을 하는 이걸 낼 수가 없다고.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걸 고르시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외울게. 다른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다음 중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답이 뭐라고요? 다른 경우 어떻다? 이때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가 없다. 자, 단순화시키라고요. 지금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6개 항목을 쭉 하니 나라면서 다음의 경우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깔아버린다고요. 그런데 다른 예외가 있다고. 아까 동식물원 제외랑 똑같다고. 여기 겁나 길어서 이게 눈치를 못 채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요? 자, 다음 중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나온다고요? 그럼 뭘 찾으셔? 다른 경우에서. 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 뭐가 다른 경우?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다른 경우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나머지 볼 거 없어요. 다시요. 눈빛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답을 문제를 가르쳐주고 답을. 자, 2 이상의 필지를 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다 쓸 수 없잖아. 뭐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 그럼 문제를 구성할 때 둘 이상의 필자 하나의 대조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답이 뭐라고요?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뭐가? 모르지. 그거 모르지. 자세히 모르지. 거기까지 알면 선생을 하지. 단순하게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다? 소유권은 외의 권리관계가 다르면 어떻다? 이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요건 이렇게 가시는 거야. 절대 그걸 외워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다 외웠으면 이미 이빨을 깠어. 근데 나도 못 외웠거든 아직까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영역들이 대박이라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꼭 생각하시라고요. 그게 뭐는 제한다? 동식물원 제외. 요거 나왔었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조로 할 수 없는 경우는 한번하고요. 다른 경우 딱 하나만 가십시다. 자, 그다음에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조로 하는 경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적용 대상물 중에 하나 남아 있는 게 축조 신고 대상물에서 이게 이제 미쳐버려요. 거의 지금 우리 시험 기준으로 한 17, 8년 전에 출제가 되다가 요즘에 또 출제 안 되다가 한 17, 8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건축물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건축물에는 앞에서 이제 뭐 가설 건축물, 허가상 가설 건축물 등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렇다 치고 자, 공작물은 건축물에 이르지 못한 것 이걸 가리켜서 공작물 해서 공작물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덩치가 너무너무 큰 공작물 요거 어떨 수 있다고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나와 있죠. 이거 법에서 규제 안 하면은 아들이 말입니다. 담장을 2m 넘게 만들었다가 발로 툭 차고 지렁 안에 쓰러서 뒤지는 수가 있단 말이지. 해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안전에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식이라고 해서 숫자를 보니까 2, 4, 5, 6, 8, 10 이런 것이 30 이렇게 돼 있어. 2, 4, 5, 6, 8, 30. 그래서 5는 짜증나니까 하지 마요. 길잖아. 5는 너무 길어서 안 된다고 5m짜리 해서 2, 4, 6, 8, 30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제면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을 갖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은 해갖고 3m의 담장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았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뭘 뽑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숫자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2, 4, 6, 8, 30 중에서 일단 2m를 넘는 옹벽 담장,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자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등 있습니다.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등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탑. 통신용 철탑 등 철탑이 있고요. 너무 길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8m 넘는 고가수죠. 뭐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하나만 외우십시다. 2, 4, 6, 8, 30에서 뒤지게 쳐 외워서 외우면 알아서 할 것이고 딱 하나를 제가 제시를 한다면은 바로 그 8번인가요? 뭐가 있냐면 자 높이 8m 이하. 첫 번째 포인트 뭐라고요? 이하. 지금 넘는 되는데 얘만 뭐예요? 이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하 하나 주의하실 것. 그리고 끝머리 외백이 없는 것 나와 있나요? 그래서 옛날 문제 구성할 때는 얘를 많이 구성을 했어요. 2, 4, 6, 8, 30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좀 유치하다고 봤었고 그리고 꼭 문제 구성하는 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을 하면서 바로 남들은 다 넘는 되는데 얘만 뭐라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끝머리 엄청 길어서 놓치기 쉬운 거 외백이 없는 것 나와 있나요? 이걸 가지고 외백이 있는 것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자 딱 하나 숫자 외우면 제일 좋겠고요. 그 안 되겠다 싶으면 최소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서 자 바로 외벽이 없는 것. 이것은 이제 소위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해서 소위 적용 대상 물까지 정리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적용 대상 행위부터 이어서 갑니다.